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4월 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불교계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부 지난 5일날 거제죠. 거제 제 뒤로 저 멀리 보이는 저 산이 북악산입니다. 청와대 뒷산. 북악산 이 남측면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쪽이 남측 그 통로인데 이쪽을 개방을 한다고 해서 마치 김빼기식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니 김빼기식으로 뭐 임기를 한 달 남겨두고 그때 대선 공약이었다 이러면서 저 개방을 한다고 해서 이 등산을 먼저 했죠. 6일부터 개방을 했는데 어제부터 개방을 했는데 그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먼저 등산을 하면서 그 관련 사진들을 청와대에서 쭉 내보냈습니다. 홈페이지도 싣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불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이 법보신문 기사입니다. 불교계 신문, 법보신문 기사인데, 대웅전 초석 깔고 앉은 문 대통령 부부, 청와대 문화유산 인식 수준이 참담하다. 자, 이 기사가 법보신문입니다. 법보신문. 불교계 신문인데, 그제 저 뒤로 보이는 북악산을 부부가 등산을 하면서 문화재청장도 같이 동행을 했죠.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했는데 이 산행 중에 법흥사, 신라 때 창건됐던 절입니다. 법흥사 터에서 그 대웅전의 초석을 마치 그 등산 가면은 어떤 그 바위 위에 걸터 앉는 것처럼 그 대웅전 법흥사 터의 초석을 깔고 앉아서 두 사람이 깔고 앉아서 문화재청장의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그 사진을 직접 배포했다. 언론사에도 다 배포하고. 그래서 문제의식조차 없다. 청와대의 문화유산 인식 수준 참담하다. 자, 이 사진입니다. 이 연화문, 법흥사터의 연화문 초석입니다. 대웅전이 아니고 연화문 초석, 연화문 초석에 앉아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깔고 앉은 게 그냥 일반 바위가 아니고 절의 중요한 초석이었다는 거죠. 자, 북한산 남측 탐방로에 위치한 저 남측 탐방로가 바로 저 뒤로 보는 저희가 남측 탐방로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북쪽 탐방로고 북쪽 탐방로는 2020년에 개방이 됐고 이번에 며칠 전에 문재인이 개방한 것은 지금 보이는 남측 탐방로. 저기 올라가다가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에 앉아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법흥사와 관련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딱 그 초석에 앉아서. 자, 이 사진들이 지금 초석 사진들입니다. 이 초석에 앉아서 설명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해당 사진은 청와대가 직접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서 청와대의 불교 문화 유산 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김신조 사건 이후에 일반인 접근을 제한했던 곳이죠. 어제 전면 개방되면서 그제 문재인 부부가 남측을 산행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화문 초석에 앉아서 오랜 절터가 이곳에 남아있었고 해방 이후에 다시 세워보려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김신조 사건으로 폐쇄가 됐다. 이렇게 뭐 본인이 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절터에 딱 그 앉은 것이요. 이 절은 법흥사터는 신라 진평왕 시기에 창건된 사찰인데 1965년에 한 차례 정축을 했는데 3년 뒤에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서 저희가 다 폐쇄가 돼버렸죠. 자, 그래서 현재는 초석, 그리고 와편, 기와장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 불교 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보고 정말 참담했다. 성보물이죠. 이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도 독실한 신앙인으로 아는데 자신이 믿는 종교의 성물이라도 이렇게 됐을까 싶다고 아쉬워했다. 그리고 김현모 문화재청장 태도도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선임이 지적을 합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장이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몰랐는지 알았는지 어쨌든 그 아주 기본적인 사안 아닌가요? 가서 절터에서 그거 보면은 초석이 다 이렇게 초석 모양으로 다 돼 있는데 거기 걸터 앉는다는 게 물론 여기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독실한 신앙인 이렇게 해서 가톨릭이죠. 가톨릭으로 아는데 자신이 믿는 종교의 성물이라도 이렇게 됐을까 싶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어쨌든 대통령 부부의 이 부주의한 그런 그 문제가 어떤 뭐 종교적 뭐 불교계를 뭐 폐매하겠다 이런 뜻은 없었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그 어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같은 것 그런 데 대한 소양의 부족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불교계에서는 지금 발칵 뒤집힌 상황이죠. 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한 달하고 이틀 남았네요. 이틀 남았는데 지금 한 달 이틀 후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죠. 여러 가지 인선, 정부 요직 인선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혼선도 있지만은 윤곽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오늘 일면톱에서 국정원장의 권춘택 유력 상당히 이외의 인물이죠. 지금 국정원장은 가령 뭐 박지원 정치를 오래 한 그런 사람들고 국정원장의 정치적 임무를 많이 세웠는데 이 권춘택이 전혀 생소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주미 대사관 정무 204를 지냈는데 204까지 지냈는데 외국 대사관의 이 공사 중에서는 국정원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1986년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주로 해외 파트에서만 근무를 했다. 그리고 국정원 1급자리가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정무 204까지 지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정원을 국내 정치와 완전히 차단을 하고 미국 CIA 이런 곳과 협력을 강화해서 국정원을 해외 대북 첩보기관으로 변모시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그런 첩보기관으로 재편하려는 그 차원에서 권춘택 국정원장 유력 이 기사고 뭐 다른 그 조간신문들도 여러 가지 인사 관련을 그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 보시면은 지금 경제팀이 거의 완성이 됐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는 추경호 의원,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에는 김소영. 자, 경제팀은 거의 완성이 됐다. 그리고 일부 부처는 여성 장관을 발탁하기 위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세계일보는 청와대,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옮겨가니까 대통령실로 바뀝니다. 대통령 비서실도 아니고 대통령실 실장에 원희룡, 강석훈, 물망, 능력 플러스 경륜 인사의 무게. 청와대 뭐 비서실장 역할을 하죠. 청와대 실장이라는 명칭이지만은. 그래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또 부상이 되고 있고 강석훈은 전 국회의원인데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죠. 그래서 국무총리 또 한덕수 또 경제에 방점을 찍었고 비서실장에도 경제에 방점을 찍으면은 강석훈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 쪽에 방점을 찍으면은 원희룡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상황에서 또 중앙일보는 이번 내각 인선을 앞두고 안철수계가 약진을 하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사이드 기사 보시면 행안부 장관의 이태규, 그 안철수의 핵심 측근이죠. 그리고 교육부 장관 뭐 정철영, 이렇게 됐는데 주로 이 안철수 쪽의 핵심 측근들이 부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 3면 보시면은 안철수계가 막판에 급부상을 하는데 신용현, 지금 대변인이죠. 가기부 장관, 백경란, 복지부 장관, 이 사람들이 다 안철수계다. 그리고 이태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안부 장관, 물망이 오르는 이태규 같은 경우는 그때 후보 단일화
뭐 정권을 가지고 장제원과 협상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은 그때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그 대신 공동정부 정신에 따라서 장관직은 내가 계속 추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태규, 신용현, 백경란 이렇게 쭉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안철수에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지방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워낙 안철수와 이준석의 관계가 나쁜데 그것을 마치 언론을 통해서 이준석이 그렇게 덜컥 이야기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뭐 직접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가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철수 쪽에서 또 발끈했는데 자, 안철수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선대위원장 안 하겠다 거부를 했죠. 탁자에 앉아서 그런 거 하기 싫다. 직책 없이 도움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원 요새는 다니더라도 내가 선거 총괄은 안 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자, 이 이야기 속에 또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준석이 왜 그렇게 사이가 나쁜 안철수에게 이 지방선거 책임을 맡아달라고 이 선대위원장을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자, 이 정치적 분석은 책임 분산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책임 분산용이다. 이 지방선거 성적에 따라서 책임을 안철수와 나눠 갖기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냐. 자,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되면은 당대표인 이준석의 위치는 상당히 흔들리죠. 그때 참패를 만약에 크게 지게 되면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은 그것에 대비해서 만약에 선거에 질 경우에 대비해서 안철수를 선대위원장으로 앉혀서 책임을 분산하겠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간파한 안철수 쪽에서 아니야, 나는 그렇게는 뭐 탁자에 앉아서 맨날 메시지 내고 회의하고 이런 건 안 하겠다. 현장 가겠다는 현장에서 내가 지원 요청가 필요하면 하겠다. 자, 이렇게 양쪽의 정치적 계산이 다른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는 출범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정권 교체 한 달 남았죠. 공식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게 한 달 남았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각종 비리 의혹들, 특히 이재명과 관련한 그런 비리 의혹들이 상당히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검찰보다는 경찰이 더 앞장서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 한국일보 보시면은 한국일보는 검찰과 경찰이 여권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알아서 충성인가, 우연인가, 여권 조준, 동시다발 수사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국일보 3면 기사입니다. 알아서 충성인가는 윤석열 정부로 바뀌니까 알아서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연인가. 자, 검경이 갑자기 문재인 정부 주변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자, 이것은 알아서 충성, 우연 이런 것보다도 분위기를 탄 거죠. 그동안 이 수사를 문재인 관련, 주변 관련, 또 이재명 주변 관련 수사를 뭉개고 있다가 이거 우리가 지금 수사를 해도 될까? 아니야, 이거 괜히 이거 수사를 했다가 선거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선거는 피해가자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이런 생각이고 아무래도 특히 문재인 정권이 집권 5년 동안 여러 가지 실정을 하고 권력형 비리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를 다시 시작하다 보니 그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다 뭐 예정됐던 거죠. 수사를 하다 보니 그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지 없는 것을 잡아내겠다고 수사를 하는 건 아니죠. 수사를 정석대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검찰이
현 정부 초반 공공기관장 교체를 둘러싼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고발 접수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을 했죠. 검찰이 먼저. 그러니 경찰이 그동안 묵혔던 사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김혜경 씨, 이재명 전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된 쪼개기 후원 의혹, 이런 것들을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수사 중에 하나가 대장동이고, 이재명 전 후보를 직접 겨냥한 대장동 수사가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것보다 앞서 말씀드릴 것이, 문재인 정권은 경찰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 왜 그러냐면은 조국이 앞장서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죠.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러면서 경찰의 힘을 엄청나게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정권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벌이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경찰에 앞장서서 벌이는데, 현재 검찰은 좀 수사가 미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찰총장 김호수, 그리고 핵심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 이종수, 이 사람들이 모두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다시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면은 다시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재조정 이런 이야기도 나올 뿐이 아니고, 지금 소위 말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에 있을 때 구축을 했던 윤석열 사단이 복귀를 할 것이다. 그때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전부 자천돼서 나갔죠. 그 중에 핵심적인 인물은 한동훈입니다.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인데,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죄를, 수사팀이 무죄를 그러니까는 무혐의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12번이나 서울중앙지검에 냈죠. 지검장에게.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이정수, 이 라인은 원래 친문재인 정권 쪽이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안 내고 뭉겨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무혐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동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게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이면 보시면은 검찰이 2년 만에 한동훈 무혐의, 검은 누착 없었다. 이 검은 누착은 그때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부산 고구모로 자천돼 있는 한동훈을 찾아가서 무슨 신라젠 회장, 이철 회장을 엮기 위해서 유시민을 활용을 하고 막 했던 그 녹음 그 파일이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그거를 수사를 하다가 정진웅 형사부장과 6탄전도 벌이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을 좀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사건이죠. 처음에 민언연이라는 데서 고발을 해서 추미애 그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뺏어버렸죠. 수사권을 뺏어버린 그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1선 수사팀이 아니야, 이것은 아무 혐의가 없어, 무혐의야, 이렇게 12번을 보고를 했는데 검찰 지휘부 뭉개고 있다가 결국은 어제 결론을 냈습니다. 2년 만에. 그리고 이 사건은 MBC 보도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철 씨를 상대로 여권 인사 비위 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일단 생략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채널A 사건 2년 만에 무혐의가 되니 서울신문 사이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영전 가능성. 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지금 4번인가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자천이 됐죠. 그래서 한동훈은 독립운동처럼 한 사람이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왜 시킬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검찰의 핵심 요직에 앉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신문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피의자 신분을 벗은 한동훈은 5월에서 8월쯤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혹은 수원지검장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지만 수원지검장도 중요하죠. 대장동 사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일대 3차장 검사로 보좌하며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다. 자, 이 상황에서 그 한동훈이 이 문재인 정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은 굳이 한동훈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뭐 수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되겠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물론 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또 그 월성원전 이 경제성 조작 사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신문 보시면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었는데 표적 수사를 당했죠. 김기현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다가 퇴임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최악의 범죄다.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도 청와대 8개 부서가 개입한 이것도 밝혀내야 되고,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여기는 또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탈원전 대못을 박아놨다. 설계 수명이 끝났지만 원전이 6기가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수명 연장을 안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노원전 6기 제강도 힘들다. 그러니까 탈원전에 아예 대못을 박았다. 그리고 탈원전의 시작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죠. 그래서 그 연구 폐쇄하는 그 일들도 다시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지금 당장의 핵심 그 사안은 대장동이죠. 대장동. 자, 그런데 이 대장동은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을 그대로 좌우를 하겠죠. 지금 이재명은 이 5년 후에 대선을 다시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과 부인 김혜경 씨를 겨냥한 수사가 막 되니 정치 일선에 빨리 복귀를 해야지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막 그리고 있는데, 자, 조선일보 보시면은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명 기사인데, 대장동이 걸린 성남시장 선거. 자,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대장동 의혹이 일어났죠. 민주당은 절대 사수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총력 탈환해야 된다. 최근에 이 은수미 경찰에 소환됐죠. 현재 성남시장 여러 가지 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이 되고 했는데 뭐 부정 채용도 있고 막 있습니다. 은수미가 불출마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남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성남 그 대장동 게이트,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가 어떤 방향이 좌우가 되겠죠. 만약에 국민의힘 출신이 성남시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내부 과거에 이재명 시장 때 일, 은수미 시장 때 일을 다시 다 들여다보겠죠. 특히 이재명 시장 때 일. 그러면은 대장동 게이트가 바로 이재명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친명 쪽에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성남시장만은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심지어 뭐냐면은 성남시장은 기초단체장인데 그 성남시장에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국회의원, 분당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병욱 의원을, 국회의원을 기초단체장에 출마를 시켜서 성남을 지키고, 그러면은 거기에 분당에 보궐선거가 치러지죠. 거기에 이재명이 출마를 한다. 이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분당에 출마를 한다. 분당 국회의원에 본인의 핵심 측근이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은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시키고, 자, 그래서 이 방어막을 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분당 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욱이 분당을의 국회의원인데, 이 성남시장이 전략공천을 하면은 분당을의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때 이재명이 거기 나갈 수 있다. 자,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국민의힘에서도 거물급 차출론이 나옵니다. 그 거물급이 누구냐? 대장동 일타 강사, 대장동 논란 때 그렇게 이름을 떨쳤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 또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분당을에서 이재명과 맞붙을 수도 있다. 그러면 거의 미니 대선급이다. 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과거 세 차례 성남 지역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승리를 했는데 지금은 원수미 시장이 뇌물공여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성남에서 이재명 대 윤석열의 표는 30만 8,047표 대 30만 7,972표, 불과 75표 이재명이 이기긴 했는데, 자, 그 상황이어서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출마를 하고 이재명의 대항마로 원희룡이나 안철수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미니 대선급이 된다. 자, 그런 분석이 오늘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톱은 이겁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통상 고위직대 미국 기업 두 곳에 세를 주고 6억 수익을 받았다. 종로에는 단독주택을 AT&T, 엑슨모빌 이런 자회사에 미국 기업 쪽에 세를 주고 10년 동안 6억을 수익을 올렸다. 10년이니까 1년에 한 6천만 원씩 세를 주고 그 종로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를 주고 수익을 올렸다는 건데 그것이 이해충돌 아니냐. 그것도 통상교수 본부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뭐 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겨레가 집중적으로 한덕수 때리기에 나선 그 일환의 기사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에 의해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그 결과로 나온 이야기인데 한국일보 일면 톱 두건두건 일상회복 시간이 왔다. 오미크론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집단 그 감염이 됐고 뭐 이 상황을 예상을 하고 이 정부가 정책을 폈는지 어쨌든 국민들은 상당한 희생, 부담을 안겼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신규 확진, 위중증, 사망이 지금 이제 모두 하락세다. 하락세일 수밖에 없는 게 세계 최고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죠. 언제까지 그렇게까지는 않겠죠.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고 정부는 일상적 대응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18일부터 거리두기 대폭 완화를 시사를 했고 이러다 보니 국제선 항공편도 주 100회씩 다음 달부터 정편이 되는 자 그래서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자 그런 분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월 7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